어머니, 장례식장 예약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바로 그때 남편의 눈꺼풀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35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의 박순자입니다. 남편과는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이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중소기업 사장까지 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남 일녀가 있었고 다들 출가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는 대기업 과장, 둘째 민수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막내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시끌벅적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월급 탔는데 용돈 드릴게요. 수진이가 봉투를 내밀 때마다 남편은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아니다, 너나 잘 써라. 아빠는 충분해.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조금 더 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급히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고 말을 하려는데 입만 벌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급히 연락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응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아이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울먹이며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응급수술로 출혈은 막았습니다만 출혈량이 상당해서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드렸고요. 그럼 깨어나실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가족분들께서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5분간 면회가 허용되었는데 아이들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온몸에 선이 연결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모니터만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남편이 쓰러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중환자실 입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민철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중환자실이니까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더구나. 한 달이면 1,500만 원쯤 될 거야. 1,500만 원. 민철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데리고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뭔가 얘기하는 게 보였지만 아버지 걱정으로 상의하는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복도 구석, 자판기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철이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솔직히 아버지가 깨어나실 것 같습니까? 글쎄. 의사 말로는 거의 틀렸다고 하잖아. 그럼 이대로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1,500이면 6개월이면 억 단위인데요. 그러게.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셔도 식물인간 상태면 요양병원 가셔야 하는데 그것도 월 몇백씩 든대.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버지 회복이 아니라 병원비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집이랑 상가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서울 아파트가 시세가 20억 정도 하고 상가 건물 지분이 10억쯤. 30억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응. 근데 상속세 떼면 좀 줄겠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10억씩입니까? 아니, 수진이는 혼자 사는데. 우리는 애들도 있잖아. 좀 더 받아야지. 맞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가구 수대로 나눠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애가 셋이고 형은 둘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 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힘들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다니.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너도 들었니? 네. 저도 커피 타러 가다가 들었어요. 오빠들이 저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아버지 깨어나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5%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민철이와 민수가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만 연명의료 중단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미리 알아두려고요.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사전 의사도 확인해야 하고요. 전원 동의라면 저희 남매가 다 동의하면 됩니까? 어머님도 동의하셔야 합니다. 민철이와 민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두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연명의료 중단까지 알아보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의사는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민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중요한 서류들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무슨 서류? 통장이랑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같은 거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함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철이와 민수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 금고에 보관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예금증서, 주식 서류들. 민철이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민수에게 눈빛을 주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서울 아파트가 시세 20억, 상가 건물 지분이 10억, 그리고 예금이 5억? 5억? 그리고 주식도 좀 있네. 3억 정도.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뒀는지 몰랐습니다. 민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치면 거의 35억 정도 되겠네. 35억.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민철이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철이가 전화를 받더니 복도로 나갔는데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응, 지금 아버지 집이야. 서류 확인하고 있어. 얼마냐고? 35억 정도 돼. 응, 그 정도야. 생각보다 많아.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거 아버지 허락도 없이 확인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수진아,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확인하는 거지. 만약이요? 무슨 만약인데요? 아버지가 혹시 민철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겁니까?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수진아, 네가 뭘 알아? 현실을 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회복 가능성 5%라며? 그럼 95%는 안 깨어나신다는 거잖아. 그래도 5%는 있잖아요. 저는 그 5%를 믿을 겁니다. 수진아, 네가 병원비 낼 거야? 한 달에 1,500이야. 내 월급으로 감당돼.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 근데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이대로 6개월, 1년 가면 병원비만 억 단위야. 그리고 깨어나셔도 식물인간 상태면 더 큰 문제고. 그럼 오빠들은 아버지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날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철이와 민수가 나눈 카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형, 솔직히 이대로 가면 재산 다 병원비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랑 수진이만 설득하면 되는데. 연명의료 중단 말씀이시죠? 응.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는 게 고통일 거야. 근데 엄마가 절대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일단 기다려보자. 저는 그 대화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민철이와 민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상태로 1년 이상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럼 병원비만 2억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는 게 행복하실까요? 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분이야.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 엄마, 현실을 보세요. 회복 가능성 5%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결국 오빠는 또 아버지를 포기하겠다는 거네. 포기가 아니라 편히 보내드리자는 거지. 편히 보내드린다는 게 결국 돌아가시라는 거잖아요. 수진아, 네가 병원비 낼 거야? 낼 수 있어요.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낼게요. 민철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 월급이 얼마인데? 한 달에 1,500씩 낼 수 있어. 6개월이면 9천만 원이야.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너 혼자 고집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뭐? 아버지 재산 35억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오빠들이 아버지 재산 확인하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연명의료 중단 얘기도 그때부터 꺼냈잖아요. 너 지금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그때 민철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재산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그럼 나가는 대로 내면 되지. 그게 어머님 혼자 재산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저희 목지기도 안 돼.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내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상속 얘기를 하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다들 나가. 오늘은 다들 집에 가. 아이들이 하나둘 병원을 나갔습니다.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남편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깨어나세요. 제발. 당신이 없으면 이 집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철이와 민수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진이가 없는 사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카드를 두고 와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구석에서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러다가 정말 재산 다 날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의사가 최소 6개월은 더 간다는데.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글쎄. 수진이가 더 큰 문제야. 걔가 엄마 편을 들어주니까. 수진이를 법적으로 제외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말이 되니? 친자식인데. 하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민철이의 아내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스피커폰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해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결될 텐데. 무슨 말이야? 의사가 3주 됐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님도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절대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님 몰래 진행하면 되잖아요. 뭐? 의사한테 잘 말씀드려서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들끼리 결정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치매라.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꾸미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남편을 몰래 포기시키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냐? 뭐가 너무해요?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할 텐데. 병원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민철이와 민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너희 아버지를 몰래 포기시키려고 했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너도 입 닥쳐.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저는 그날 아들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동의하지 마라.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요. 네. 뇌 부종이 심해지고 있고 장기들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일 내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3일. 가족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내 아버지가 그날 밤 민철이와 민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슬픔보다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3일이라고 한 그날부터 민철이와 민수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 장례식장 알아봤어요? 응.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더라. 얼마나 합니까? 3일장 기준으로 1,500 정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래도 부의금 들어오면 본전은 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숨 쉬고 계신데 장례식장 비용을 계산하다니. 그날 오후 민철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수의는 준비하셨습니까? 수희, 내 만약을 대비해서.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엄마, 의사 선생님이 3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준비는 해야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수진이에게 카톡으로 장례식장 링크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여기 식장인데 한번 봐봐. 형이 알아본 곳이야. 수진이가 그 카톡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저 녀석들이 저렇게까지. 엄마, 오빠들은 이미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철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장례식장 어홀로 예약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했어요. 조문객 리스트도 만들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들은 이미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오빠 미쳤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장례식장을 예약해요? 수진아, 너도 현실을 봐. 의사가 내일 모레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면 비싸. 미리 예약하면 할인도 되고. 할인. 오빠는 지금 아버지 장례를 장사로 생각해요? 수진아, 네가 모든 비용 낼 거야? 장례비도 몇 천만 원 들어.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남편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고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철이와 민수는 일찍부터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려는 듯 검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들 환자분 상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마음 굳게 먹으세요. 우리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모니터 수치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하고. 민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삐삐, 삐 하던 소리가 삐삐삐삐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심박수 급상승, 혈압 상승, 뇌파 반응 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보.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급히 남편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여보, 깨어나세요. 제발. 남편의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게 눈을 뜬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요? 당신 저 보여요? 남편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민철이와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내가 다 들었어.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을 수도.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한 거, 민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 계산하는 거,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들었어. 저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수진이도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남편이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민철이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민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불러라. 의사가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꼭 불러야 해.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철이와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재활 치료 끝에 남편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남편이 요청한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김태식님,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민철이와 민수가 문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은 막내딸 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아버지, 민철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 상속분만 받아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50%, 자녀들이 50%를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으로 특정인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 자녀들은 최소 유류분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가라.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기 싫다. 민철이와 민수는 울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수진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좋아. 나는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니까. 카페를 오픈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철이와 민수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 수진이가 커피를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니? 뒤에 계세요.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돈 받는다. 아메리카노 2잔에 10,000원. 민철이가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받아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잘 먹고 가거라.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이와 민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한테 너무 차갑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내가 배운 게 있단다. 뭔데요? 사람은 위기가 와야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것. 내 오빠들은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재산만 계산했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았지. 아버지, 그게 진짜 가족이야. 남편은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남편과 저 그리고 수진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저도요, 아버지. 수진이가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35일간 들었던 대화들. 재산 계산, 연명의료 중단, 장례식장 예약.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을 깨웠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철이와 민수는 가끔 카페에 들립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남편도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은 이제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압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하는 자식,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주는 자식. 그것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미안해. 왜요?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사랑 준다고 했는데 결국 수진이만 남았잖아. 그건 두 아들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보, 우리는 행복해요. 수진이도 행복하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아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남편이 죽음에서 돌아와 배운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과 딸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 아플 때 누가 곁에 남는지.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가 혼자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철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버지,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한참을 민철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커피 한잔 하자. 민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조금씩 아들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여전히 수진이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진실이니까요.